오늘 강연해 주실 조영호 교수님은 현재 카이스트 공과대학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최근 연구로는 암 환자의 혈액에서 암세포를 찾아내고 분석하여 예측하는 연구와 인간의 피부에서 생리학적 신호를 측정하여 감정 상태를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로 조영호 교수님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요일인데 휴일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학생들도 그렇고 오늘 보통 과학 강연과는 조금 주제가 다르죠. 오늘 제가 아까 잠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암세포 연구하는 거와 인간 감정을 연구하는 걸 하는데요. 오늘은 그 연구 내용보다 그 왜 그렇게 했나, 제가 이때까지 이공계를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야 하냐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걸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내 진로도 저렇게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조언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암세포와 인간 감정을 연구하는데 제 전공이 뭘 것 같습니까? 생물학요? 제 전공은 기계공학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왜 암세포,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고 있을까? 좀 의아하지 않죠? 의아하죠?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저 교수님은 진로를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그 진로 선택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평범한 선택이었어요. 그 결과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의아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까? 혹은 이런 데 가고 싶은 게 목표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죠. 직업이 목표고, 이거는 뭡니까? 대학이 목표죠. 대학이나 직업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거쳐가야 될 그 과정일 뿐이고요. 그래서 진정 여러분의 보면 그 프랑스 합리주의 철학자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인간은 B와 D 사이의 C다. ABC가 아니고 BCD입니다. 그죠? 그 C가 뭐겠습니까? B는 birth, 탄생이에요. D는 death, 죽음이에요. 가운데 C가 뭐겠습니까? 예, 초이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할까? 점심을 뭐 먹을까?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이때까지 이공계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었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의 진로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이런 데가 있고, 어느 대학을 가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입학 전형에는 무엇이 있으면 어떤 게 유리한지, 이게 진로교육인데 이건 진로교육이 아닙니다. 진학교육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진로, 길찾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선택해야 될 걸 어떻게 선택을 해올까? 그 이공계에서. 그래서 주로 그 진로 선택의 육하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죠. 그죠? 누가 하느냐? 항상 내가 해야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항상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연령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학생일 때도 있고요. 학생으로서 초등학생으로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고, 중학생 때 결정해야 될 게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학부형으로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게 있고요. 저도 학교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으로서 선택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서라는 것은 자기의 시기하고 관계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학부형으로서 결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학교는 중학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는 간단합니다. 그 어디서라는 거는 보통 이 장소를 이야기 아니고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래서 환경은 사실 좀 중요해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의 환경이 그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간단히 하기 위해서 누가는 항상 내가입니다. 언제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뭘 결정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 있거나.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중요한 거는 무엇을 어떻게 왜 결정하는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떤 목표를 세운다든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게 이제 길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내가 그 결정을 했어야 하나. 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을 초반부에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걸어오면서 했던 선택들,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었나? 기계공학 한 사람이 왜 암 연구를 하고 인간의 감정 연구를 하게 됐냐? 그 길의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길도 아니고. 그럼 각자가 여기 계신 분들 각자가 다 길이 다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 어릴 때 좀부터 진짜 시작을 할게요. 저는 사형제 아들만 4명인 5부잣집,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해서 5부잣집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 어릴 때는 뭐 평범했어요. 좀 촌스럽죠, 그죠? 헤어스타일도 좀 촌스럽고. 그래 초등학교 때는 제가 뭘 좋아했냐면 학교에서는 자연, 음악 이런 걸 좋아했고요. 잘 못했던 거는 미술, 체육은 진짜 못했어요. 미술은 맨날 미술 선생님 시간에 맨날 미술은 미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체육은 왜 못했냐? 아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살이 많이 찌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거의 말라깽이였어요. 뼈밖에 없어서 약해서 잘 아프고요. 그래서 체육은 잘 못했고 주로 관심이 뭐였냐면 동네 돌아다니기, 구름 보고 하늘 보고 개울 소리 듣고. 이 밑에 있는 이 꽃이 뭔지 아세요? 이게 팥꽃이에요. 팥꽃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살 때 어릴 그 동네에 그 팥밭이 있어서 그 팥꽃이 그렇게 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팥꽃 보러 다니고 매일 한 개 산책하고 놀기 이런 걸 주로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지금 오감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시면 구름, 놀이, 뭐 개구리 잡으러 가고 잠자리 잡으러 가고 뭐 쫀득이 저런 군것질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에 대한 감각을 다 익혔어요. 실은 제가 뒤돌아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거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늘에 푸르른 거,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꽃, 향기, 그리고 달달한 맛, 맛있는 것, 그리고 뭐 구슬, 딱지 이런 거 촉각 이런 걸 좀 주로 익힌 것 같고요.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음악, 여전히 음악을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취미가 매일 그 TV에 뭐 수사곡 예전에 지금도 나오지만 하와이 5라고 해서 오공수사대 때 뭐 했을 때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맨날 그거 보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국어, 수학, 물리 가로친 거는 제가 잘 못한 겁니다. 역시 중학교 때 역사, 시역 잘 못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지리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거의 뭐 평균 이하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들어가서 제가 이과를 했는데 실은 저는 그 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학 세크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문학 서클, 그러니까 음악, 문학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이 좋아했고, 대학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는데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다른 전공을 했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는데 제 아버님이 기계공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계공학 해라, 괜찮아 뭐 이래가지고 기계공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기계공학을 갔는데 보세요, 뭐가 관심 있냐면 저는 뭐 경제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기계공학과 학교 실은 잘 안 다니고요. 농땡이 치고 뭘 했냐면 음악을 여전히 좋아해서 그 학교 다방에 저기 커피숍에 DJ하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하고 뭐 이 외국인 그 과외도 했는데 그 미국의 중학생을 제가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이유가 첫째, 저 음반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영어를 실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한 게 영어 시험 잘 받자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팝을 워낙 좋아해서 팝 가사를 이해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어로 돼 있잖아요, 가사가.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 거예요. 순전히 저는 팝 때문에 영어를 공부했지 제가 뭐 영어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한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대학 때 이렇게 매일 방황하고 학교 잘 안 나가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과대표를 할 때인데 그 학생들이 친구들이 다 오늘 수업 그냥 다 소위 말하면 수업 다 거부하고 우리 나가서 어디 저기 딸기 먹으러 교회로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대표가 총대를 매라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죠. 그러고 다 갔어요. 갔는데 이제 교수님 화가 이만큼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불려가서 너 징계 받을래? 그 대학원에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카이스트의 전 한국과학원이라고 있는데 그때 대학원밖에 없었어요. 거기 네가 준비를 할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서 뭐 징계 받는 것보다는 그게 일단은 모면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학원이라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공부하겠다 그러고 약속을 하고 징계를 안 받고 이제 공부를 해서 과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가서 거기 가서는 뭐 했냐면 좀 복잡한 기계들을 이제 해석하려면 그때 그 컴퓨터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소위 말하면 CAE라고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공학 해석을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걸 제가 전공을 했고요. 전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연구소에 가 있었어요. 출연 연구소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컴퓨터 할 일을 뭘 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자동차 H사의 뭐 쪼랑말 이런 P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차가 충돌했을 때 혹은 차가 뒤집어졌을 때 차가 어떻게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까 이런 해석을 이제 컴퓨터로 한 거죠. 그걸 쭉 이제 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전부 껍질은 전부 기계인데 내부는 그때 당시 이 ABS 그러고 뭐 전부 전기 장치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창문 올리는 것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모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게 돌렸죠. 근데 그걸로 막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잘 알려면 기계만 아는 게 아니고 전자를 알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기계 전자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를 공부하러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서 이제 전자를 한다고 이제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이 전자를 한다고 턱 가 있었는데 전자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이 사진 필름으로 사진을 찍듯이 인화하듯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원판 가지고 계속 여러 장 같은 사진을 막 복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되게 싼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사진을 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이 내가 좋아하는 그 사진 공정하고 같고 거기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가지고 기계도 조그만하게 같이 만든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어서 그걸 이제 전공을 했어요. 얼떨결에. 그게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 분야에 미국에서도 1호 박사예요. 그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제가 갔을 때, 제가 86년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센터, 비싹이라는 센터가 MEMS라는 기술이 나온 발상지가 저게 87년에 제가 유학 가고 그 다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카이스트 와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하던 도중에 이제 실은 저 기계공학과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 나노 바이오 정보 융합학과, 지금 제가 있는 바이오민 내공학과를 설립하는데 누가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그거 좋은 일이니까 앞으로 이게 기술이 서로 융합되니까 그거 좋겠다 해서 제가 도왔어요. 도와서 이제 학과를 뭐 설립을 해서 그럼 학과를 설립해서 도왔으니까 이제 학과 학생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학과에서 이왕 도와주신 김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2년에 저 학과를 만들어서 그 학과로 옮겨서 지금 이 학과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을 그 이후에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 그래서 제가 MEMS라는 거, 이렇게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기계 전자를 같이 만드는 이 기술을 시작을 해서 한 10년쯤 하다가 그다음 뭐 생체 모사라는 걸 하다가 한 10년쯤 하다가 그다음에 인간 감정하고 방금 소개한 혈중 암세포 이 두 개를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계속되는 거예요. MEMS는 계속되고 생체 모사도 계속되면서 이제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을 잠시 하고 있는 일을 잠시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해보면요. 하려 그러면 약간 예습이 필요해요. 뭔가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기술에 관해서 첨단 기술이라는 게 요즘은 나노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정보 기술, IT, 그다음 바이오 기술, BT, 그리고 CT, 요즘은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하죠. Cognitive Science, 뇌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의료. 뇌인지와 의료는 뭐 뇌에 관해서, 그럼 이 의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정보 기술도 컴퓨터 기술이니까 잘 아시고, 바이오는 생명과학이나 잘 아시니까 제가 하는 나노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보면 나노라는 말은 크기의 단위예요. 10의 구성을 분의 1을, 그러니까 10억분의 1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노가 그럼 1나노미터가 얼마만큼 작은가? 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지구를 1미터라고 생각하면 1mm, 밀리미터라는 거죠. 밀리미터라는 거는 1000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지구의 한 1000분의 1은 대전 직경, 시내 직경만 해요. 그리고 지구의 100만 분의 1, 마이크로 지구 하면 우리 여기 주차장에 있는 그 주차장 폭만 해지고요. 나노 지구 하면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쓰는 1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라는 거는 미터에 관해서는 1원짜리 동전이다 정도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노 지구는 그 1원짜리 동전만 한 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미터에서 이야기하는 보통 큰 우주 기술, 항공 기술 이거하고요. 나노 기술하고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이 크기는 왜 나노 기술이 나왔을까 보면 컴퓨터 보시면 점점 작아지죠. 그죠? 예전 컴퓨터는 교실 한 두세 개만 했어요. 1946년 제일 처음 나왔을 때 ENIAC이라는 컴퓨터는. 그 다음 점점점 발전해서 요즘 포켓 사이즈 이렇게 왔고요. 저장 장치도 점점점 작아졌죠. 그죠? 그 컴퓨터 점점 작아지고 전화기 보십시오. 전화기 옛날 저 수동식에서 다이얼에서 버튼 여기 아마 학부형님들은 저거 일부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써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전화에서 요즘 뭐 손목시계형 전화기까지 다 이렇게 나왔죠. 특징이 뭡니까? 점점 작아졌죠. 그죠? 옛날 저 전축에서 지금 CD, DVD 뭐 이렇게 작아졌죠. 그러니까 물건이 이 제품들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쓰고 있는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전화도 그렇고 점점 작아져요. 그 작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별 하나 떴죠, 그죠? 그 노트에 보면, 강의 자료에 보면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것에 별이 5개 있어요. 5개. 별이 있는 이 슬라이드가 딱 5장인데 그 5장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공계를 걸으면서 항상 만나게 되는 질문이에요. 질문 5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이 수업이 이 학교 수업이랬다면 분명히 저런 거 시험 나오겠죠. 그죠? 5개는 분명히 시험 나오고. 그래, 시험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나면서 항상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나노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작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건이 점점 작아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 정보기기에서 보면 정보를 빨리 이렇게 전달을 하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나누는 게 이제 전자예요. 그죠? 전자를 속도를 빨리 하거나 안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전자가 가는 길을 짧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자가 이 달리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해야 되는데 전자의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 잘 내기 힘들어요.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전자가 다니는 길을 짧게 해야 된다. 전자가 다니는 길을 짧게 하려면 회로를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보기기가 왜 작아지나 하면 크기를 줄이려고 작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휴대전화 만들기 위해서 휴대전화기가 처음부터 휴대전화기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점점 작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휴대한 거고, 랩탑 컴퓨터는 처음부터 랩탑 컴퓨터가 나온 게 아니에요. 큰 이런 교실만한 컴퓨터를 점점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작게 만들려고 한 이유는, 물건이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요. 작은 제품이 무조건 더 빨라요. 항상 이겨요. 속도에서는. 그러니까 작게 만드는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예를 들면 보시면 전자의 속도는 한계가 있었는데 정보기기는 무조건 빠른 게 비싸잖아요. 빠른 게 비싼 거는 무조건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깁니다, 항상. 근데 요즘 보시면 모든 물건이 작아지진 않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과학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품을 보면 점점 커지는 제품이고 점점 작아지는 제품이 있어요. 점점 커지는 제품은 뭐 어떤 거예요? 예? TV, 또 냉장고, 자동차, 또 비행기, 우주선 이런 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왜 커질까요, 그거는? 대체로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자꾸 커지고 어떤 제품은 자꾸 작아지는데 그게 왜 차이가 있을까? 커지는 제품은 정보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빨리 전달을 해야 될 게 생명인 제품이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 동력기기예요. 파워. 개미 수천 마리보다 코끼리 한 마리가 힘 세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에너지 변환이 중요한 거는 전부 크게 돼요. 그건 작게 하면 에너지 변환의 양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미 수억 마리보다 코끼리 한 마리가 힘이 센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작게 만들죠. 크게 만들어야 유리하니까. 그래서 참고로 왜 작아지는가는 작게 만들면 진공관에서부터 점점 전자제품이 작아지는 것은 첫째, 작게 만들면 빨라진다. 두 번째는 작게 만들면 싸진다. 이 왜 싸질까요? 왜냐하면 반도체 아까 제가 얼른 설명했지만 사진 공정으로 만들잖아요. 그 사진 한 장을 인화하는데 사진 인화하는데 그 안에 사람 수에 따라 사진 가격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사진 한 장 인화하면 되니까.
거기 사람을 작게 여러 명 넣으면 사진 한 사람당 사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만들수록 싸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 특별한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가공하면 작게 만들수록 비싸져요. 근데 반도체 공정의 특징은 작게 만들수록 싸진다는 거예요. 만드는 게. 그러니까 사진 한 판에 많은 걸 얻으니까. 그 다음에 작으면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작으니까 휴대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은 전자제품을 빛을 이용해서 사진 작업을 통해서 작게 만들어서 결국 빠르고 값싸고 전력 소모가 작은 제품을 만드는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기술, 나노 기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맴들은 뭔가 하면 이때까지 반도체 기술이 전자제품만 작게 했다면 이제 전자제품 아닌 기계 제품도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계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기계전자를 그러니까 같이 만드는 거죠. 같이 작게 만들어서 기계전자의 복합된 제품들을 싸게 빠르게 만든다. 어디 쓰나 하면 여러분들 에어백 아시죠? 자동차 에어백. 자동차 충돌이 되면 충격을 감지하는 그 센서가 이 기술로 만든 거예요. 사람보다 빨리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충돌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진이나 캠코더를 찍으면 손이 흔들리면 화면이 흔들리죠. 그 손이 흔들리는 걸 측정을 해서 그만큼 화면을 거꾸로 돌려주면 안 흔들려요. 그게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기술로. 여러분 잉크젯 프린터 쓰죠. 잉크젯 프린터 노즐 잉크 막 쏘잖아요. 그죠? 잉크 쏘는 그 노즐 하나하나를 전부 이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 스위치, 광통신,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빨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자동차 에어백, 잉크젯 프린터, 캠코더, 광 스위치, 광통신 기기 이런 연구를 주로 회사들 하고 했죠. 뭐 H사, S사, 뭐 L사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에어백 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 보면 센서는 여기 이런짜리 동전만 하고요. 요거 하나가 센서예요. 이 확대해 보면 이런데 저런 거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아요. 폭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저기에 있어서 이제 차를 하는데 차를 이제 충돌을 감지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해보니까 질문이 이 작은 걸 만들다 보니까 만들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이유가 큰 기계는 치수가 조금 틀려도 뭐 거의 괜찮잖아요. 책상 여기 한 1mm 틀린다 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크기가 1mm 정도 뭐 책상 크기 1mm 달라져도 아무 우리가 느낌이 없는데 1마이크로미터에서 1mm가 틀려보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작아질수록 이 치수 오차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통 큰 제품들은 뭐 약간 흠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아토믹 원자 단위의 두께에서 흠이 있다는 것은 원자가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서진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흠집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먼지 하나 앉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뭐 완전 바위산이죠. 먼지 하나가. 여기 나노 스케일에서는. 그리고 온도 조금만 변해도, 온도 1도만 변해도 휙 달라지는 거예요. 성질이. 야, 이거 곤란하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고민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 게, 그러면 생명체들은, 왜 사람들은 다 근육의 굵기도 다르고, 키도 좀 다르고,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초, 빨리 뛰는 사람은 10초, 늦게 뛰어봐야 한 30초 하면 충분히 뛰거든요. 왜 그거 비슷하게 나올까? 그 토끼들은 왜 그 뛰는 게 어떻게 다 고만고만 할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그 일관성이 있을까? 그 가만히 보면 그 생명체들도 보면 세포, 유전체, 인간으로 보면 동물은 유전체, DN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DNA 한 가닥이 2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노 기술을 하니까 2나노미터짜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체는 2나노미터의 DNA 가지고 수 마이크로미터 되는 세포를 가지고 저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일관성 있게 나오는 사람은 행동하는데 움직이는데 왜 기계는 안 될까? 조금만 틀어져도 안 되냐? 그래서 그러면 생명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자 해서 이제 작은 기계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생물학을 공부한 거예요. 제가 생물 되게 잘 못했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생물학 관심이 있어서 그럼 생명체를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한 게 이 디지털 나노 구동 연구단이라는 건데 근육의 구조를 이용해서 아주 정교한 이런 구동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장의 무기라는 거 있죠. 비장의 무기는 뭔가 우리 몸에 비장이 있어요. 비장에 보면 비장에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가 이제 노화된 적혈구를 부셔내는 거예요. 적혈구가 노화되면 부셔야 되고 건강한 건 이제 그냥 두는데 보면 이런 작은 관이 있어요. 이 직경이 한 0.5 마이크로미터 한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길이가 돼요. 적혈구가 이 관을 통과하면서 건강한 적혈구는 아주 얇은 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싹 잘 빠져나가요. 근데 노화된 이 적혈구는 통과하다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서 노화된 적혈구를 어떻게 고르려니까 뭐 화학약품 치고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변형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용하면 혈액을 이런 채널을 여러 개 만들어요. 요건 짧게, 길게 전부 폭은 가고 길이만 다 달라요. 여기에 이제 세포를 쭉 흘려보면 어떤 세포는 한 3번째 가서 터지고 어떤 세포는 2번째 터지고 어떤 세포는 그냥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단에서 여기서 깨어지는 부서지는 세포수, 여기서 부서지는 세포수를 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무슨 병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효율이 정확도가 한 40배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 몸속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해보면 이런 어떤 진단기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세포를 우리가 카운트하고 세포를 분리하기도 하고 단백질도 검출하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렇게 떡 해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까 이 정보기도 점점 작아지고 그러니까 바이오 칩도 점점 작아지죠. 칩도 점점 작아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컴퓨터도 빨라지고 칩도 빨라지고 바이오 분석도 빨라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양과 속도는 되게 는 거예요. 정보의 양과 속도를 늘고 예를 들면 무호 법칙, 뭐 왕의 법칙 이런 거는 무호 법칙은 그 전자회로의 처리 속도가 2년 만에 2배씩 된다는 거고요. 왕은 법칙은 그 저장 용량, 기억 용량이 1년에 2배씩 늘어난다. 그러니까 양과 속도는 엄청나게 우리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다음 인간하고 컴퓨터를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인간은 뇌에서 기억 용량의 한 10%밖에 안 써요. 그리고 인간 뇌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뇌가 이렇게 형성되죠. 생각을 많이 하시면 뇌가 그렇게 점점점 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뇌라는 게 그냥 가만히 두면 훈련이 안 돼서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뇌의 10%만 이용하는데 컴퓨터는 수조바이트예요. 제 기억 용량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인간의 기억 용량하고 속도도 보세요. 시각 청각은 1초당 수백만에서 수천 바이트밖에 처리 안 해요. 우리 몸에서 이 신경신호라는 게 처리하는 게 여기는 어때요? 수십억 개 처리하고 1초에 얼마나 빨라요?
인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빠른데, 그러니까 정보 전달은 빠른데 지식은 잘 모른다. 지식과 정보의 차이는 뭐예요? 정보는 그냥 자료고요. 지식은 정보의 해석이죠. 의미죠, 의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다 나와. 뭐가 다 나온다고요? 정보가 다 나오죠. 지식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공계 길 찾기 인터넷 쳐보세요. 나오는지. 이공계 길 나오나요? 인터넷에? 안 나와요. 어떤 게 있고 뭐가 있고 자료만 나오지 어떻게 가라는 지식,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치면 다 나온다. 이 공부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단 해야 되는 거는 컴퓨터에서 쳐서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보면 인간과 컴퓨터가 이렇게 되면 양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왜 이게 좀 시원찮을까? 기계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지가 알아서 못하냐? 스스로 알아서 못하잖아요. 기기라는 거는. 꼭 스위치를 하든지 원격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스마트폰을 하든지 인간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계는. 지가 알아서 못하는 거죠. 그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개입을 좀 메꾸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처음에 이제 제가 영화 이런 거 노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영화 E.T.를 보면 이 지구소년 엘리엇, 이름이 엘리엇일 거예요. 엘리엇하고 E.T.하고 딱 만나요. 그죠? 영화 E.T. 보셨어요? 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 손끝을 탁 닿아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가 말없이 손끝만 닿는데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좋다.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게, 인간의 감정하고,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느낌. 제가 초등학교 때 오감을 느꼈다 그러잖아요. 그 기계는 오감을 못 느껴요. 그 하늘의 아름다움, 저녁 노을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네. 이 기계는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노을인가 보다, 하늘인가 보다, 푸른색인가 보다, 지구, 달을 보면 보름달을 보면, 보름달에 인간은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생각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뭐예요? 파이알 스퀘어 원 면적 계산하고 있죠, 수학으로. 그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의 감정에 국내 우울증 환자가 한 60만 정도 돼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단독 1위예요. 단독 1위. OECD 평균이 12명인데 10만 명에서 우리는 거의 30명이 육박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나?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요즘 TV에 잘 나오죠. 우발적인 범죄, 묻지마 범죄.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지나? 이 전부 감정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갱년기 장애, 우울증 이런 거 보면 대충 정신적인 경험자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4명 중에 1명이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래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인간의 상태는 이제 신체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를 나누는데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웨어러블 기기는 전부 육체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맥박이 어떻다, 혈압이 어떻다, 당뇨가 어떻다, 전부 신체적인 건강을 따지잖아요. 그럼 정신적인 건강은 누가 돌보나? 누가 돌보냐? 학생들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그거 어떡하냐? 그리고 감정노동자들, 콜센터 사람들 스트레스 어떡하냐? 커피숍 알바는 맨날 당하는 커피숍 알바의 스트레스를 어떡할까? 이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정신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어떻게 어떤 느낌을 형성하나 보면 외부 환경이 들어오면 일단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걸 통해, 촉각 이런 걸 통해서 인식을 해서 자기 스스로 기분이 좋다, 나쁘다, 느낌을 뇌에서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방법은 그러면 인간의 주변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를 알아내면 되겠다. 근데 누구는 기분 나쁘고 누구는 기분 안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에서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이 있는지를 알겠다. 좋고 나쁘면 뇌의 어느 부위가 관여한다는 건 아는데 뇌를 읽어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거 알 때까지 기다릴까요? 제 생각은 뭐였나 하면 인간이 기분이 나쁘면 나타나는 게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지죠. 인간이 기분이 좋건 안 좋건 얼굴이나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럼 인간이 기분이 좋을 때 나타나는 거하고 기분이 나쁠 때 나타나는 그거를 읽으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거 아니에요. 뇌를 안 봐도. 주위 환경이 뭐든 어떤 환경인데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본 게 첫 번째 쾌적감. 지금 이 방에도 이 에어컨디션 여름에 하죠. 그죠?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스마트 에어컨은 스마트 안 해요. 에어컨이 스마트해요? 에어컨이 뭐를 컨트롤해요? 뭘 맞춰요? 온도와 습도 맞추죠. 같은 온도, 습도. 제가 질문이 19도는 더운 온도입니까? 시원한 온도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적도에 사는 사람은 춥다 그러고요. 북극에 사는 사람은 덥다 그래요. 같은 온도, 같은 습도라도 옆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은 달라요. 같은 온도, 같은 습도라도 사람이 덥고 추운 거하고 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온도, 습도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온도, 습도하고 에어컨은 사람의 쾌적감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는 생각 안 하고 온도만 계속 정확하게 맞추고 있고 스마트 센서 기술만 하고 있을까?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는 생각지도 안 하고 왜 온도만 보고 있냐? 그래서 지금의 에어컨디셔닝은요, 공기를 위한 거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기 온도 습도 맞추는 거지 여기 사람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러면 사람이 봅시다. 사람이 더우면 이 손끝에 말단 혈류량이 바뀌어요. 더우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추우면 혈류량이 감소해요. 그럼 사람 손끝에 이 사람 혈류량이 지금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보면 이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를 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손끝에 혈류량을 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누를 때 이 닿을 때 있잖아요. 세게 닿는 사람이고 약하게 닿는 사람 있잖아요. 세게 닿느냐 약하게 닿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혈류량이 그거 때문에 또 바뀌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닿는 힘까지 이렇게 보정해서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더우면 땀 나잖아요. 발한량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보는 거예요. 땀.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시계 같은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피부 경도를 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로 피부 경도를 보면 더위 추위를 알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예전에는 지금 현재는 에어컨 습도, 온도, 청정도 이런 것만 따지죠. 공기 청정도, 미세먼지 이런 것만 따지는데 최근에는 뭔가 하면 외부 환경, 외기에 따라서 내부를 조절하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 앞으로는 외부 날씨가 어떻고 안에 온도가 습도가 어떻든 이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만 알면 돼요. 여기 보면 땀이 나고 피부 경도가 바뀌고 혈류량이 바뀌면 이 사람이 더운가 보다 그러면 시원한 바람 내면 되잖아요. 이 사람 추운가 보다 그러면 따뜻한 바람 내면 되지. 온도는 공기 온도를 왜 재고 있냐 이거죠.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동차에 타도 요즘은 듀얼 있죠. 운전석하고 조수석 온도 다르게 세팅할 수 있죠. 그죠? 왜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요. 사람마다 같은 온도라도 느낌이 다르니까. 근데 다른 게 뭘 다르게 해요? 온도만 다르게 하지 이 사람이 실제 더운지 추운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고급 자동차 같은 데는 승객이 딱 앉으면 이 각 사람이 앉은 상태에 따라서 에어컨디션이 각자 이 사람이 더운 지구가 있으면 이쪽은 시원한 바람, 이 사람이 추우면 따뜻한 바람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공기 온다고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기분.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예전에 뭐 제가 나가수 보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불후의 명곡 아직 하죠? 이런 경연대회를 가면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뭐가 돋아요? 소름이 확 돋잖아요. 어? 이 소름에 돋는 정도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소름 별점이라고 해요. 이 소름 돋는 정도를 측정하면 이 사람의 감동의 정도가 확 다른 거예요. 이거 못 속이는 거예요. 이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데 소름이 왜 생기냐면 왜 머리털이 이렇게 쓴다 그러죠. 그죠? 고양이나 호랑이는 위협을 받으면 하면서 이렇게 털이 쭉 서죠. 털이 쓰는 게 이 모근이 딱 수축해서 털이 쫙 이렇게 서는 거예요. 실은 머리털이 쭉 펴서요. 실제 맞아요. 이게 인간이 이게 태화됐어요. 인간은 태화된 이 지금 습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소름이 폭이 한 2mm이고 높이가 한 200마이크로 돼요. 그 소름의 정도를 측정해서 이 사람의 감동을 알아내겠다는 게 세계 최초의 소름세서예요. 사람 소름 박아서 감동 보겠다는 엉뚱한 연구를 저같이 이상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는 맥파, 땀, 체온 이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지금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할 때 스트레스 측정하죠. 그죠?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잘못되면 다시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일상 중간에 움직이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측정해야 되지 매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병원 가서 스트레스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항상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반창고 크기만 해요.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작게 만드는 게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스트레스 이게 피부에도 항상 혈관이 있어요. 미세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에 이제 맥파를 피부에서 그냥 읽어내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암세포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하고 암세포가 무슨 관계가 있지? 관계는 있죠. 스트레스는 인간의 정신적인 거고요. 암은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고 자기가 암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럼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죠. CT, MRI 지금 병원에 가면 하잖아요. 그거 말고 새로운 방법. 아까 사람 더위 주의하는 데는 피부에서 신호를 읽는다 그랬죠. 피부에 땀이라는 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읽듯이 이거는 사람 세포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암의 징후를 신호를 읽어내는 거예요. 기술은 똑같은 거예요. 기술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응용이 다르죠. 용도가 다른 거죠. 암은 국내 1위죠. 1위. 단연 1위예요. 단연 1위.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니까 국내 50만 환자가 있고 연평균 12%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문제가 뭔가 하면 병원에 가면 암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암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폐암이다. 약물 치료를 하는데 폐암에 개발되어 있는 신약 말고도 개발되어 있는 약품이 60여 종이 넘어요. 어느 거 먼저 쓸까? 즉 다시 말하면 암 환자한테 그 사람한테 맞는 약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살릴 수 있는데 어느 약이 잘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약 써요. 한 약을 주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다시 CT, MRI 찍어요. 이거 잘 안 듣나 보다. 바꾸자. 바꿔 한 3달 내에 또 봐요. 암 환자한테 3달 같으면 전이 되고 다 사망인데 1년에 약을 서너 번밖에 못 바꾸죠.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 잘 듣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쓴 거예요. 못 찾아서. 이런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자 뭐 했냐면 세포변이 연구센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암이면 암 수술할 때 암 환자의 조직을 끄집어내서 이게 콩나물 시루 같은 거예요. 여기에 쫙 암 환자의 그 환자의 각 이 홀마다 그 환자의 세포를 넣고 정상 세포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그의 약을 서로 다른 약을 목욕탕 물을 여러 개 받아놓고 그 목욕탕물에 서로 다른 약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 나서 한꺼번에 우리 콩나물 키우듯이 키워요. 키워서 여러 가지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 특정 암암제에다가 암세포는 잘 죽고 정상세포는 안 죽는 거. 이걸 찾아야 되죠. 이 효능이죠. 그죠? 이 부작용 없애야 되고 이 항암제보다 이 항암제가 더 잘 듣는다 이러면 이걸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잘 듣는 항암제 순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뭐 환자 조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약을 주놓고 한 달 있다가 조직 은다고 또 수술하자. 그럼 조직 은다고 수술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암 환자한테 좀 수술 없이 이 사람의 암 조직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암을 가만히 보면 암이라는 건 작을 때는 주위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만 암이 점점 커지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영양분을 못 받으면 암은 죽어요. 암에 안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암은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혈관을 만들어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혈관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대체로 모든 암 환자의 혈액 안에는 그 사람의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가 떠다녀요. 이게 혈중암세포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를 보면 그러면 이 사람 혈액에서 그 사람의 암세포를 얻을 수 있잖아요. 수술 안 해도. 그러니까 조직으로 하는 거는 한참 걸리는데 혈액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뽑아도 되고 매일 뽑아도 되는 거예요. 혈액으로 검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혈액에서 사람의 암세포를 넣자.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중암세포 연구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문제점이 이거예요. 혈액 1cc 안에 적혈구가 한 60억 개이고요. 백혈구가 한 400만에서 1000만 개 있는데 암세포는 하나 아니면 두 개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혈액 1cc 안에 전 세계 인구만 한 6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 이상한 사람 하나 딱 잡아내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어떻게 잡아낼까? 언제? 1시간 이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데 1시간 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간단해요. 되게 힘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 예전에 요즘 썼는지 모르겠지만 파리 잡을 때 그 파리 끈끈이 아세요? 끈적끈적한 어떤 끈끈한 약을 붙여서 띠를 만들어 놓으면 파리가 날아가다가 부딪히면 붙는 거. 그죠? 이걸 한 거예요. 이 기둥을 해놔놓고 거기다가 암세포가 붙는 끈끈이 약을 발라서 지나가면 혈액을 흘리면 혈액 내에 있는 암세포만 이게 적적 붙어요. 그럼 이제 걷어내는데 문제는 그 파리도 마찬가지지만 끈끈이 세포에 붙었다가 떨어진 파리는 잘 못 살아요. 결국은 암세포도 잘 못 살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왜 암세포가 필요하죠? 키워서 이 사람한테 어느 약이 더 좋은지 항암 효과를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세포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 기술이 2007년에 네이처에 나왔고요. 혈액 안에 혈액에는 암세포가 있다는 건 벌써 1800년도에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비로소 확인한 게 2007년, 8년에 나노 기술이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잡아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러면 살려서 잡는다? 살려서 잡으면 어떻게 잡냐?
크기 변형성 아까 이거 세포 표면이라든지 세포의 특성이 다른 놈만 물리적인 특성이 다른 걸 잡는 거예요. 화학약품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이 간단해요. 이런 체가 있다 그러면 적혈구 빠져나가고요. 아까 적혈구는 말랑말랑해서 잘 빠진다 그랬죠? 싹 빠져요. 암세포는 딱 걸리고 이 암세포가 걸리면 회수해요. 거꾸로 물을 거꾸로 올리면 빠질 거 아니에요. 회수를 해서 뭉쳐서 살아있으니까 화학약품 안 썼잖아요. 그냥 잡았잖아요. 생포 했잖아요. 생포.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한 거예요. 이거 하면 이 영상을 보면 저 까만 게 뭔가 하면 혈액, 적혈구예요. 적혈구가 저렇게 많아요. 아까 이제 60억 개 중에서 한 개 있을까 말까 한다 그랬죠? 혈액을 쫙 흘리면 이 개미떼처럼 빠져나가는 게 적혈구예요. 적혈구가 쫙 빠지죠. 빠지는데 여기 간혹 보면 암세포가 딱 잡혀요. 여기서. 그럼 저걸 다 흘리고 나서 거꾸로 이렇게 물을 흘리면 제가 쏙 빠지겠죠. 이쪽으로. 그죠? 간단하죠. 그 여러분들 주방에 그 싱크대 그 뭔가 음식물 쓰레기 그 망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근데 다른 게 요건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얘는 유일하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수학이에요. 수학을 학생들 싫어하니까. 수학인데 보통 보면 이 홈이 폭이 한 5mm, 간격이 20마이크로 되고요. 이 전체 그 필터로 쓰는 게 가로 한 2cm, 2cm 돼요. 그러면 2cm 안에 이 홈이 몇 개 있나 하면 한 100만 개 있어요. 100만 개. 그 100만 개 하나당 1초당 세포 7개만 하면 보세요. 그 슬릿 하나당 세포 7개 처리하면 100만 개가 있잖아요. 그럼 1시간은 3,600개죠. 하면 몇 개를 만든다고요? 시간당 250억 개. 되잖아요. 1시간 이내에 60억 돼요. 되죠. 간단하죠. 아까는 별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죠. 왜 됐나요? 우리 교통체증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2개 대학하고요. 9개 서울시내 암센터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왜 되냐면 여러분 고속도로 왜 막혀요? 톨게이트에서 막히죠. 톨게이트. 톨게이트에서 막히는데 안 막히게 하는 방법은 하이패스. 하이패스도 막히면 톨게이트를 많이 만들면 돼요. 지나가는 수보다 톨게이트를 더 많이 만들면 전혀 안 막히겠죠. 그런데 톨게이트를 많이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가 넓어야 되고 땅이 비싸잖아요.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톨게이트를 예를 들면 이 세포는 작으니까 톨게이트를 나노 스케일로 만들면 1cm 안에 100만 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 그렇게 유리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면 이거는 양과 속도의 게임이에요. 양과 속도는 무조건 작은 게 좀 유리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1시간에 60억 세포 중에서 이상한 세포 하나 잡아내기 불가능할 것 같은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온 걸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걸어왔어요. 나는 어떻게 걸을까? 첫 번째, 무엇을 어떻게 왜죠? 학생들은 아마 여기 학생들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학교나 집에서 공부를 했을 거고 어떻게 했냐면 시간표 따라 했을 거고 왜 했냐고 물으면 뭐 해야 되니까 했다. 오늘은 시립과학관에 왔는데 무엇을 하러 왔나? 토요강연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시간 내서 그냥 차 타고 왔다? 왜? 뭐 궁금해서 안 그러면 뭐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가자 그러니까 왔다. 이거죠. 그죠? 그럼 내일은 뭐 할 건가? 역시 학교나 집에서 공부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세 가지 다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 대학은 어디 갈 거야? 글쎄 그때 돼 봐서
전공은 학과는 봐서 어떻게 잘 대학원이나 직장은 그때 봐서 어떻게 열심히 찾아보려고. 그러면 나중에 직장하고 이 평생을 뭐 할 거야? 그때 글쎄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지 뭐 이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그는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무엇을 할 건가? 별 나왔죠. 이제 앞에 이때까지 별 2개밖에 없었어요. 3개가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뒤에 이 별 3개 이야기하려고 제가 앞에 거 이야기 다 했거든요. 제 얘기할 때 제 연구를 어떻게 왜 했는지 이유를 설명했지 내용은 설명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왜 했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했죠. 그래서 제가 한 걸 한번 볼게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정할 때 제가 걸어온 길로 따지면 제 생각은 제일 처음에 자동차 구조 하다가 그다음 조그마한 제품 하다가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니까 생체 모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인간의 감정과 암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자동차 구조할 때 인간의 암을 연구를 할 걸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 못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래에 뭐 할지 생각 못해요. 그 점쟁이죠, 점쟁이. 아무도 생각 못해요. 보면 이 무엇을 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항상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구조보다 전자를 알아야 되는구나 해서 전자를 공부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생체 모사를 한 거고요. 생체 모사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감정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암 진단할 때 이게 사람 피를 이 항암제를 어떻게 잘 찾아줄까? 이거 하려면 사람 조직이 필요한데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럼 살려서 잡는 방법이 살세포를 얻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한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뭐 했냐면 처음부터 제가 제 걸어온 길은 처음부터 무엇을 하겠다고 제가 뭐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 적도 없고 항상 뭐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질문에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바뀐 거예요. 무엇을은 항상 바뀌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항상 바뀌어요. 지금 이 강연을 빨리 마치고 점심을 먹을까? 그죠? 저녁이면 저녁 반찬을 뭐 해야 되냐? 뭘 먹을까? 무엇을은 항상 바뀌어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무엇을은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보면 만나는 무엇을 할까? 학생들 그러죠. 물어보면 너 뭐 잘하니? 뭐 하고 싶어? 몰라요. 모른다 그래. 그러면 네 지금 문제가 뭐야? 뭐가 제일 머리 아파? 네가 가진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이걸 묻는 왜 그게 어떻게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는데 저는 경우에는 뭔가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가진 질문에 답을 얻는 거였어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의 문제를 했고 이 문제는 오늘 앉아서 내일 문제가 뭘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내일 돼봐야 알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오늘 이걸 목표로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가 봐야 그 다음 문제가 나와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작은 거 만들다가 생체 모사했다가 암 티슈 가지고 콩나물 시루에 넣어서 키워보다가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혈액안에서 얻고 이랬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저렇게 안 갔다고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바뀌죠. 그럼 결국은 바뀌더라도 질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새로운 질문이 있더라도 오늘 질문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오늘 질문을 따라가 봐야 내일 질문이 나와요. 오늘 질문이 없으면 내일 질문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런 실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 연구를 가만히 보면요. 앞부분은 기술 이야기를 했고 뒷부분은 전부 사람 이야기했어요. 앞부분은 자동차 안 망가뜨리는 거, 에어백, 잉크젯 프린터, 캠코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품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 이야기. 뒷부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질병, 암 이야기 했잖아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제가 이 바뀐 계기가 있어요. 아까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했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에어백 센서 했을 때. 그래서 개발해서 자동차 충돌 시험을 하러 갔어요. 실제 시험을 하러. 자동차 충돌하고 에어백이 터지고 제대로 되는지 막 체크하는데 야 에어백이 제대로 터진다 몇 초 만에 터진다 저거 막 그거 체크하고 있는데 그거가 아무 관계 없더라고요. 안전한 자동차는 뭐가 안전한 자동차일까요? 예? 맞아요. 저 친구 좀 이따가 나중에 내 상품 줘야 되겠다. 저 상품 가져왔거든요. 나중에 질문 시간에.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하지 차는 다 망가져도 돼요. 저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부딪혀도 안 부서지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때 그 당시 허탈하게 내가 에어백 개발해서 제때 터지고 시간 딱 맞췄는데 실패. 왜요? 뭐 시간 다 맞추고 다 해도 사람 상해치가 얼마 이상 나면 실패해요. 무슨 장치를 쓰든 무슨 짓을 하든 사람이 다치면 그거는 그 앞에 기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느낀 거는 기술은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을 위하는 거구나.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잘 팔기 위한 게 아니었구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제 모든 목표가 인간으로 가요. 인간을 위한 기술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안 돼요. 이유가 뭔가 하면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했죠. 전등 하나 발명했으면 됐을까요? 에디슨 전등을 발명할 때는 가스등을 썼어요. 그죠? 가로등이 가스였어요. 가스등은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스통이 있어야 되죠. 가스등을 빼고 전등을 꽂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가스통을 뭐로 바꿔야 돼요? 발전기를 바꿔야 되죠. 그죠? 그 발전기를 바꿨는데 매일 고장나는 거예요. 발전기 수리하러 가다가 멀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발전기를 한 대 다 모으고 송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뭐예요? 에디슨하고 테슬라 중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테슬라가 이기는 거예요. 교육. 송전 때문에. 송전하려면 전압을 높여야 되는데 전압 높이면 교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전등 하나 발명했다고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전등 하나 발명해서 이 끝이 아니라고요. 이 전등이 실제 인간한테 빛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고요? 발전기를 만들거나 송전기, 배전기, 계량기까지 만들어서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까지 다 돼야지 내 전등이 사용된다 이거예요. 전등 하나 달랑 만들어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개발됐는데 안 쓰이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저거예요. 전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등을 아무리 개발해봐야 이게 없는데 저건 누가 할 거냐? 이건 누가 할 거냐? 이 스토리를 써야 돼요. 스토리를.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스토리가 인간한테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드는가?
두 번째,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는? 자동차 구조할 때는 컴퓨터 기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이제 전자를 배웠죠. 그 다음에 생체모사 할 때는 뭘 공부했겠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생물체를 저는 저때 봤어요. 박사학위 하고 나서. 물론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죠. 근데 생물 교과서가 엄청 바뀐 거 모르시죠? 과학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생물 교과서예요. 물리 교과서는 별로 안 바뀌었어요. 생물 교과서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피부, 생리징후, 뇌 인지 공부해야 되죠. 암, 의료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무엇을 할 건지에 따라서 항상 제 스스로를 이렇게 키워나갔죠. 자꾸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저 공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려면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딴 거를 자꾸 우리가 습득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이 개인기, 소위 말하면 제가 항상 필살기를 길러요. 필살기. 너 필살기에 뭐야? 이 전문가예요. 야, 내 필살기는 이거야. 무림의 강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필살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살기가. 다 잘하는 거,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중에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내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전문가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협업. 이걸 해야 돼요. 그 제 예를 보면 우리가 스토리를 어떻게 쓰냐, 인생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세요. 이 보면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암세포 같으면 학생들 이해하기 좋게 이거 교과목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요. 교과목 상에서 보면 교과목으로 보면 여기 주제를 제가 표로 만들어 놨어요. 뭐 국어, 언어, 수학, 물리, 화학 이 교과목이죠. 교과목 단원마다 이 연구에 필요한 단원과 이 연구에 필요한 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단원 1부터 단원 뭐 12까지 끝까지 이렇게 쭉 단원별로 공부하죠. 근데 나중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뭘 하나 하면 각 과목에 내가 필요한 단원끼리 엮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연구예요. 이게 내 인생의 혹은 이공계의 진로를 찾는 방법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걸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의 공부 각 단원마다 내가 지나야 될 점이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연구 A를 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 필요하고 이 장복이에요, 장복이. 내가 배운 각 과목마다 화점을 딱 적어놓고 저걸 잇는 길찾기예요. 저게 이공기 길찾기예요. 이게 스토리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걷는 거예요. 단 힌트가 내가 잘하는 단원이 있죠. 각. 그거 진하게 그리면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리는 암 연구가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암 연구가 있어요. 똑같은 연구라도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달라요. 근데 누구에 따라서? 본인에 따라서. 그리고 저 경로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 경로, 이공계 경로의 가치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보다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적성이 다르듯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하라고 이야기 안 해요. 학생들 저한테 찾아오면 교수님 무엇을 할까요? 그건 잘 모르고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는 이야기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각자가 다 달라요. 무엇을 잘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잘 모른다? 본인이 그거부터 찾아야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들 각 지금
집에 가서 자기가 배워놓은 과목 놓고 챕터 쭉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쭉 그려보세요. 그리고 내 꿈이 뭔지 하면 그걸 연결해서 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잘해요. 자기가 제일 잘해. 그거 하면. 왜냐면 내 잘하는 것만 엮었으니까. 딴 사람이 나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지. 똑같은 걸 해도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계 최초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간다고 그 길 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 역량 장학회인 거 제가 생각해요. 항상. 이 가로치기 과목이에요. 과목. 교과목일 수도 있고 전공일 수도 있고 뭐 학과일 수도 있고 밑에는 깊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봐야 하루에 뭐 24시간을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학습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면적은 같은데 내가 넓게 얕게 만들 건가 이렇게 만들 건가 이 다각형의 세 개 그려놨죠? 면적은 같아요. 저거 어떤 모양으로 그릴 건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길을 찾을 때 내가 어떤 모양의 다각형의 적성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게 가장 내가 잘하냐.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제가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요. 나노, 기계, 정보, 전자, 생물, 인지, 병리, 의학 저거요. 제가 영어밖에 몰라요. 근데 암세포하고 인간 감정 연구하잖아요. 저 혼자 못해요. 제가 공부해서 이거까지 다 공부하라고요? 1등 못 하잖아요, 그럼. 딴 사람 훨씬 잘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만나요. 야, 우리 둘이 한번 합쳐보자. 합치면 능력이 크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하는 내 능력을 길러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모자라는 영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꿈을 꿀 때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꾸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큰 꿈을 꾸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꾸는 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작아요. 인간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 꿈밖에 안 돼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수천 수백 가지가 있는데 저걸 다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할 만큼만 면적을 딱 잡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힘을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각자가 둘 다가 자기 스스로 각자가 꿀 수 있는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으면 그 두 사람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왜 자꾸 협업을 하는데 왜 자꾸 싸울까요? 둘이 합쳐서 보완적이지 않고 둘이 서로 다른 사람인데 다 뭐가 같아야 돼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목표가 다르면 못 합치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왜 하냐는 거. 이 제일 중요해요. 왜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했냐? 차 튼튼하게 만들려고. 이 제품 빨리 만들고 값싸게 만들려고. 제품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연구를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야. 기술은 기술을 위한 게 아니고 제품을 개발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기술이 인간한테 뭘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 위주의 연구를 했고요. 이쪽은 인간 위주의 연구로 완전히 저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술은 같아요. 기술은 같은데 왜가 바뀐 거예요. 왜가 바뀌니까 수단이 바뀌는 거죠.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 성공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예?
돈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될까요? 1번,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 2번, 많은 사람이 좋은 걸 한다. 뭐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중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게 정답이죠. 그죠? 나만 좋은 거는 제가 얘기하면 취미생활이라고 그래요. 아, 나 우표 모으는 데 관심이 있어. 우표값. 부모 이해는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우표값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지만 좋으니까. 나만 좋은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주로 그러죠. 학생들 자기가 네 좋아하는 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수혜자가 자기가 하는 일의 수혜자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야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돈 주려면 하세요. 그 취미생활이잖아요. 나만 좋은 일을 해서는 절대 돈 못 벌어요. 누가 돈 준다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서 내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돈 못 벌어요. 그렇죠? 프로하고 아마 차이는 뭐예요? 아마추어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프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수 좋아 보이죠? 가수는 노래를 왜 해요? 내가 부르고 싶으니까 하죠. 또 예?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노래를 좋아해줘야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돈을 주나요, 가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자기가 자기의 흥에 겨워서 노래방에 자기가 그냥 심취해서 막 고래고래 술 마시고 싸움 노래 부르는 거 이거 누가 돈 줘요? 지만 좋은 거지.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해봐야 돈 못 벌어요. 자기만 좋은 거지. 다른 사람한테 원망 안 듣기 다행이죠. 그러려면 진짜 프로 가수들은요. 저도 음악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철저히 조절을 해서 청중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좋은 가수들이죠. 예술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점점 늘어나야 돼요. 아까 얘기해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 보는데 왜 하는지는 저는 감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걸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인간이란 뭘까? 이 꿈이 왜 달라지는 보세요. 아까 제일 처음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꿈이 다 다르다 그랬죠. 초등학생 때 인간이란 뭘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 형제. 중학교 때는 인간의 친구라는 게 들어와요. 그죠? 고등학교 때는 뭐 사회라는 게 들어오고 대학이 되면 뭐 그다음 외국, 국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의 인간에 대한 범위가 점점 커졌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인간을 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위하는 인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 꿈이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엔 내 가족을 위해서. 그죠? 그 다음, 뭐,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뭐, 지자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가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위하는 사람이 인류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위하는 그 사람의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자기 꿈이 결정이 되고요. 그걸 얼마나 크게 잡기 위해서는 나 혼자 안 되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될까?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오면서 각자 꿈이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내 혼자 할 수 있기도 그것도 가능성이지만 요즘은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이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거는 인간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생각하는, 내가 위하는 인간의 규모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만 하면 뭐해요? 움직여야죠. 인류를 위해서 내가 공헌을 할 거야. 그러고 매일 놀면 공헌이 안 되죠. 그 헛꿈이 헛꿈. 실현을 해야 돼요. 걸어 나가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 목표는 내가 이걸 인간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라고요? 제 꿈은 보세요. 무엇을 해야 될까? 항상 만나는 문제, 내가 만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관심이 돼서 일상 대상을 냈고 항상 저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게 됐으면 노력했어요. 내가 공부하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었다고요. 실제로 앉아서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실행을 한 거고.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는 제 밑에 있죠. 부모님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돈 벌어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이게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성공하는 지름길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 학생들을 보면 오늘, 내일, 오늘 뭐 할 거냐? 오늘 하고 싶은 거, 혹은 주변의 문제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항상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는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장래에 뭐가 유망해요? 저는 그거는 미아리 가서 물어보지 나한테 올 게 아니다. 미래에 뭐 하면 좋을지, 미래 기술이 어떻게 될지, 저야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게 맞나요? 새로운 게 버벅 나오는데 얼마나 새로운 직업들이 많아지는데 그건 안 맞는, 그걸 함부로 조언을 해주면 안 돼요, 실은. 네가 뭘 하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되죠. 잘 모르겠다 하면 그거부터 찾아보자 그래야 되죠.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잘 모르면 그럼 네가 뭐 지금 제일 하고 싶냐? 네가 뭐 지금 네가 가진 문제가 뭐냐? 네가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부터 풀어보자 이거예요. 모든 꿈은 그렇게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서 보세요. 내가 내가 하는 일의 수혜자가 우리 가족에서, 물론 가장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죠. 그죠? 근데 인류를 위해서 일하면 돈 더 많이 벌어요. 진짜. 가족도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시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 가족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세요. 그러면 가족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이라는 거, 내가 위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일의 수혜자가 얼마나 크냐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정표는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고요. 작은 일부터 하고. 어떻게 하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데 아까 얘기했지, 자기의 역량을 높이죠. 자기 역량이 한계가 있으면 뭐예요? 그가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사람하고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예?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스토리. 자기가 만에 잘하는 독자적인 길을 그려본다. 그게 이공계 길의 길을 찾는 법이고 걷는 법이에요. 그건 왕도가 없어요. 정해진 법이 없어요. 자기가 찾는 방법. 자기가 찾아 나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하냐? 왜 해야 되냐? 그 인간을 위한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하는데 그 인간이 나에서부터 해서 가족, 사회, 국가, 인류로 점점
키워나가야 된다. 그게 꿈의 크기를 키우는 법이고요. 그 큰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방법은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의 필살기와 다른 사람의 어떤 필살기가 합치면 저게 이루어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돼요. 지금 슈퍼마켓에도 저거 적용하면 될 거예요. 제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왜? 제가 왜 나침반을 꺼내놨냐면요. 여러분들 여행과 탐험의 차이 아시죠? 예? 여행과 탐험의 차이는 예? 여행 갈 때하고 탐험 갈 때하고 딱 하나 준비물이 차이가 있는데. 예. 그렇죠. 여행과 탐험 차이는 지도가 있는 데 가냐 없는 데 가냐 그 차이예요. 지도가 있는 데 가면 여행, 지도가 없는 데 가면 탐험이에요. 그죠? 그럼 지도가 없는 데 가려면 뭘 가져가야 돼요? 나침반이 뭐라고요? 꿈이에요. 자기의 꿈, 목표. 왜? 얼마만한 인간을 위해서 가냐? 얼마만한 내가 위하는 내가 하는 일의 수혜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그래서 나침반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걸어온 길 되돌아보면 저도 그 길을 걸을 때는 몰랐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내일 뭐 할지 내년에 뭐 할지 몰랐어요. 저는. 따라가다 보니까 온 거지. 근데 쭉 지나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침반이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필살기를 가진 사람하고 협업을 할 때도 같은 나침반을 써야 돼요. 나침반이 다르면 싸워요. 찢어져요. 길이 달라져요. 나침반이 다르면 길이 달라진다. 나침반만 갚으면 아무리 다른 길을 가도 만나는 데가 같아요. 목적지가 같다고요. 그게 이공계의 길인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경로를 찾아 나가는 거. 단 중요한 게 나침반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이 학생들이 지금 나중에 저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 제 경험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을 위한 일일수록 뭘 하든 정답이다. 그거 하면 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걸으세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세요. 나침반만 정확하면 단 나침반이 정확한지 항상 꺼내봐야 돼요. 도중. 꺼내봐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공계의 길 걷는 법을 제가 빨리 마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몇 번 이렇게 선물로 드릴 건데 제 책에 보면 뭐 자세한 이야기 뭐 있고요. 여기서 이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호기심 열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가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람과 기쁨도 크고 여기 누가 학생들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